여러분, 밤에 갑자기 가려운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피부가 자극을 받거나 건조한 날씨 때문에 가려움증을 겪으셨다면 이는 그저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려움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점차 심해진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몸의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증은 피부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더 깊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에서 80대의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가려움증이 단순히 피부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신체의 중요한 기관들, 예를 들어 간, 신장, 혈액순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려움증은 많은 경우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경고를 보내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만약 가려움증이 특정 부위에 집중되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면 이는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 내부 기관의 기능에 심각한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가려움증이 신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가려움증이 어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암시하는지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주요 부위 3곳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각 부위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이 3곳은 우리가 가벼운 증상으로 간과하기 쉬운 부위들이지만 실제로 이들에서 발생하는 가려움증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과 내장기관의 관계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간과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은 혈액을 정화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신장은 혈액 속에 불필요한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체내 독소가 쌓여 피부에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 기능이 약해지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속 독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피부를 자극하는 물질들이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피부 밑의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려움증이 밤에 더욱 심해지는 이유는 밤에 간과 신장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간과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과부하 상태에 있으면 독소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피부 아래로 흘러들어가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지면 이는 몸에서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려움증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가려움증을 가볍게 여기고 연고를 바르거나 일시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임시 방편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나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약 60% 이상이 병이 발견되기 전에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려움증이 단순한 피부 문제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미루어 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병원에 도달할 때는 이미 치료가 늦었거나 병이 심각해져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가려움증을 단순히 피부 문제로 치부한 결과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 가려움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내장기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일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간과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가려움증이 정말 간이나 신장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 중 하나는 가려움증이 나타나면 단순히 연고나 알레르기 약을 사용하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증상을 덮는 것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려움증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부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3가지 주요 부위가 있습니다. 첫째, 목덜미와 등. 둘째, 종아리와 발목. 셋째,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이들 부위에서 가려움증이 발생한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이 3가지 부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가려움증이 어떤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 목덜미와 등. 스트레스와 피부의 신호. 여러분은 혹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목덜미나 어깨뼈 주변이 가렵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바로 이 부위에서 가려움증이 나타날 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피부의 피지선과 땀샘을 자극하고 그 결과 피부에 기름과 땀이 쌓여 피부가 자극을 받으며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장시간 운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정신적으로 많이 피로한 주부들에게서 이 부위의 가려움증이 자주 나타납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 부위에서 만성적인 가려움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 가려움증을 해결하려면 우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간단한 목 스트레칭과 어깨 마사지, 그리고 심호흡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로즈마리 오일이나 생강 오일을 뒷목에 바르는 것도 신경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종아리와 발목, 혈액순환의 경고.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종아리와 발목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많은 거리를 걸은 후 저녁에 종아리나 발목이 가렵다면 이는 혈액순환의 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가려움증일 수 있지만 만약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함께 붓거나 뻐근한 느낌이 동반된다면 이는 정맥부전증이나 당뇨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정맥부전증은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여 다리에 혈액이 고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독소가 혈관벽을 통해 스며들어 염증과 피부 자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5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자주 발생합니다. 또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못의 혈관이 손상되고 그로 인해 다리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아리와 발목에서 지속적인 가려움증이 발생한다면 다리의 혈액 순환을 돕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15분씩 다리를 높게 올리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라면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다리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손바닥과 발바닥. 간의 경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발생하는 가려움증은 간이 문제를 일으킬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으로 혈액을 걸러내고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간이 손상되면 독소와 담즙이 혈액으로 유입되어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려움증은 특히 밤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독소가 축적되어 피부에 발진을 일으키기도 하고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 손상으로 인해 황달, 피로감, 소변 색깔이 진해지는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간 초음파 검사와 함께 혈액 검사 등을 통해 간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술을 끊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며 녹색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간 건강을 위해 6개월에 한 번 간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부위마다 그 원인과 경고 신호가 다릅니다. 목덜미와 등은 스트레스에 의한 신경성 문제일 수 있고, 종아리와 발목은 혈액순환 문제나 당뇨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손바닥과 발바닥은 간 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단순히 피부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것이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단순한 피부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그것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가려움증이 단지 피부의 문제로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려움증은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움증을 경험할 때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연고를 바르거나 일시적인 알레르기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시 방편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가려움증은 피부 이상뿐만 아니라 내부 기관의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간의 기능 저하. 독소가 쌓이는 신호 가려움증이 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간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속에 축적된 독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피부를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간이 손상되면 독소와 담즙이 혈액으로 유입되어 피부에 자극을 주고 이로 인해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가려움증은 단순히 피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즙의 흐름이 방해받을 때 가려움증이 심해지며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강한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간이 손상되면 황달, 피로감, 소변의 색이 진해지는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를 예방하려면 술을 끊고 기름진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녹색 채소와 같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간 질환이 의심된다면 정기적으로 간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장 기능 저하. 체내 독소의 축적. 신장은 우리 몸에서 또 다른 중요한 해독 기관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고 불필요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속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됩니다. 이로 인해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의 경우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체내에 쌓인 독소들이 피부를 자극하여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가려움증은 피부에 자극을 주는 물질이 피부 아래 신경을 자극하는 결과로 발생하는데 특히 다리, 팔, 등과 같은 부위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또한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은 가려움증 외에도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다리가 부풀어 오르는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려움증과 함께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로 신장 기능을 평가하고 신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혈액순환 문제. 정체된 독소가 피부로. 혈액순환의 문제는 가려움증의 또 다른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혈액 속의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이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특히 다리나 팔, 목덜미 등에서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서 혈액순환 문제는 흔히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약해지고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다리에 혈액이 고이고 혈액 속의 독소가 피부를 자극하여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있을 경우 혈당이 높아져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매일 15분씩 다리를 높게 올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적절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거나 다리 피부를 보습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4. 당뇨병과 가려움증.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유. 당뇨병 환자들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모세혈관에 손상을 입히고 이로 인해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또한 당뇨병이 심해지면 신경 손상이 일어나고 피부 감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려움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당뇨병이 있을 경우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혈당 검사를 통해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제를 꾸준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들은 다리나 발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리와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 부위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문제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가려움증이 지속되거나 특정 부위에서 발생한다면 이는 간, 신장, 혈액순환 등 내부 기관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인 분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가려움증이 발생하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단순히 피부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자신이 느끼는 신체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도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려움증은 피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가려움증의 진정한 원인은 내부 기관의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발생할 때 이는 단순한 외부적인 자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리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특히 간과 신장, 그리고 혈액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들이 가려움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려움증의 생리학적 원리와 이를 유발하는 내부적인 변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가려움증을 단순한 피부 문제로 치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 가려움증과 간의 관계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으로 몸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독소들을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독소가 혈액 속에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피부에 자극을 주는 물질들이 축적됩니다. 그 결과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해지면 피부의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들이
피부 아래로 흘러들어가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담즙과 같은 중요한 물질들이 혈액 속에 쌓여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밤에 더 심해지며 그때가 간이 가장 활발히 독소를 처리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의 자극이 아니라 간의 건강 상태가 몸에 전달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2. 신장과 가려움증의 관계.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독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피부에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체내에 축적된 독소가 피부를 자극하고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피부 아래 신경들이 자극을 받아 지속적인 가려움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 질환으로 인한 부종이나 혈액 순환 문제도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이유는 신장이 혈액을 정화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신장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부 아래에서 발생하는 가려움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3. 혈액 순환과 가려움증. 가려움증은 또한 혈액 순환의 문제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속의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이는 피부에 영향을 미쳐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다리와 같은 말단 부위에서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나이가 들면서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혈액 순환은 피부와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자극을 받아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순환 장애는 부종과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신적으로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가려움증의 생리학적 기전. 가려움증은 피부의 신경 말단에서 발생하는 자극에 의해 유발됩니다. 피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신경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자극은 물리적인 자극일 수도 있고 화학적 자극일 수도 있습니다. 가려움증은 주로 피부 아래의 신경에 의해 전달되는 신호로 이는 뇌로 전달되어 가려움증으로 인식됩니다. 이 신호는 종종 특정한 물질들이 피부에 축적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간과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물질들이 피부에 쌓여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간이 손상되면 혈액 속에서 담즙과 히스타민 등의 물질이 축적됩니다. 이 물질들은 피부의 신경을 자극하여 가려움증을 유발하며 이를 통해 간의 기능 저하를 알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혈액 속의 독소가 피부에 쌓여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생리적 과정을 이해하면 가려움증이 단순한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내의 더 깊은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가려움증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간과 신장, 혈액순환 등 내부 기관의 기능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이러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기에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려움증이 발생할 때 이를 단순한 피부 문제로 간과하지 말고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내부기관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피부 문제로 인식하고 임시 방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연고를 바르거나 알레르기 약물을 복용하는 등의 방법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 지속될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이를 조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가려움증을 단순한 피부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1. 가려움증의 원인 파악. 가려움증이 나타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려움증이 단순히 피부의 건조함이나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간, 신장, 혈액순환 등의 내부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려움증이 지속되거나 특정 부위에서 자주 발생한다면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려워서 긁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긁는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긁는 것은 피부에 더 많은 자극을 주고 염증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가려움증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등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려움증이 나타날 때에 행동지침 가려움증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부를 긁지 않는 것입니다. 긁는 것은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고 피부를 더 자극합니다. 대신 가려운 부위를 차가운 물로 씻어내거나 피부를 진정시키는 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부가 건조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가려움증이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이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고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3.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 가려움증이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것은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려움증 외에도 피로감, 소변의 색 변화, 체중 감소 등 다른 신체 변화가 동반된다면 이는 간, 신장,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50대 이상이라면 최소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검진에서는 간과 신장의 기능을 점검하고 혈액순환 문제나 다른 질병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생활습관 개선과 식단 조절.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지 않게 하려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간과 신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을 피하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간과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식단에 신경을 쓸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섬유질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간과 신장이 효과적으로 독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녹색 채소와 베리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간과 신장 기능을 지원합니다. 5.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 가려움증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며 이 호르몬은 피부에 자극을 주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운동, 심호흡, 명상, 그리고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가려움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휴식과 신체적인 휴식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려움증을 포함한 여러 신체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려움증은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간, 신장, 혈액순환 등 내부 기관의 문제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려움증이 나타날 경우 이를 단순히 넘어가지 말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생활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려움증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를 단순한 피부 문제로 여지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려움증을 무시하지 않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까지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들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움증을 가볍게 여기거나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시는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가려움증을 무시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실제 사례. 가려움증을 무시한 결과, 저는 한 67세의 여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수개월 동안 손바닥과 발바닥에 심한 가려움증을 겪고 있었지만 이를 단순한 피부 문제로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비누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며 가려움증을 참아왔고, 병원에 가는 대신 연고나 알레르기 약을 복용하며 가려움증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그녀는 만성 피로감과 함께 심각한 황달 증세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그녀는 지방간과 담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즙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혈액으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강한 가려움증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가려움증을 무시한 결과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가 늦어졌고 결국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았지만 가려움증을 단순히 피부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치료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려움증을 무시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을 경우 가려움증은 몸의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간과하지 말고 조기에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기. 가려움증을 조기에 발견한 사례 반면 가려움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큰 문제를 예방한 사례도 있습니다. 64세의 남성 환자 김 선생님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자주 운동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전부터 밤에 가려운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후에 생긴 피로 때문이라 생각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려움증이 계속되고 몸의 다른 부분에도 증상이 확산되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는 초기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가려움증이 그에게 신장의 이상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치료를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가려움증을 단순히 피부 문제로 여기지 않고 몸의 중요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였을 때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김 선생님처럼 가려움증이 발생하면 이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배울 점. 가려움증은 몸의 신호 가려움증이 지속되거나 특정 부위에서 발생한다면 이는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기관의 이상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간, 신장, 혈액순환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간과하지 말고 적절한 검사와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며 그중 하나가 바로 가려움증입니다. 가려움증을 단순히 피부 문제로 여겨서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려움증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쳤기 때문에 상태가 악화된 뒤에는 치료가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려움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원인에 맞는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려움증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셈입니다. 4.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실천 방법.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50대 이상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간, 신장, 혈액순환 등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 검진을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치료함으로써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에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려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과 신장의 기능을 돕는 건강한 식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와 흡연을 줄이고 건강한 수분 섭취를 통해 체내 독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피부에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평소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결론. 가려움증을 무시하지 말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부적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 신장, 혈액순환 등의 이상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무시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려움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려움증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려움증을 단순한 피부 문제로 간과하지 않고 몸의 신호로 받아들여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려움증을 무시하지 않고 그 신호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움증을 단순히 피부 문제로 치부하고 일시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가려움증은 사실 우리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간, 신장, 혈액순환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부 문제들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려움증이 지속되거나 특정 부위에서 자주 발생한다면 이는 더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지 않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즉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려움증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법들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간과 신장, 혈액순환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려움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가려움증을 단순한 피부 문제로 치부하지 마세요.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은 가려움증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중요한 건강 신호임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려움증이 발생한다면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몸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적절한 대처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모은 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사라지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평생 검소하게 모아둔 돈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집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둔 현금이 화재 한 번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자식도 모르는 곳에 감춰둔 돈은 결국 아무도 찾지 못한 채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가득했고 그 눈빛은 제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합니다. 장롱 속에, 책장 속에, 혹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돈을 숨기는 것은 마치 마음에 안도감을 주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안전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억은 나이가 들수록 더 취약해집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이나 치매로 인해 본인조차 돈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라 허공 속에 사라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실제로 한 할머니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평생 모은 3천만 원을 집안 여러 곳에 나누어 숨겨두셨습니다. 도둑이 들어도 한 번에 다 잃지 않으려는 나름의 지혜였죠. 그러나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뒤 말조차 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자녀들은 병원비를 내기 위해 집을 뒤졌지만 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고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만 흘렀습니다. 본인의 의도는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족 모두를 힘들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돈은 단순히 종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안전, 우리의 노후와 직결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자산을 가장 불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합니다. 왜일까요? 은행을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 내가 직접 지켜야 한다는 고집, 그리고 혹시 자식들이 알면 다 가져갈까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결국 가장 위험한 선택을 부르게 됩니다. 저는 은행에서 수많은 고객을 만났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진 두려움은 내 돈을 잃을까 봐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선택한 방법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왔습니다. 집안 구석에 숨긴 돈이 도둑의 손에 혹은 불길 속에 사라지고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돈은 결국 영원히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장롱 속 어딘가에 비밀스럽게 모아둔 돈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돈은 정말 안전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본인조차 찾지 못하게 될 또 하나의 잃어버린 보물이 될까요? 돈을 숨겨두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과 함께 살면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이미 위험은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돈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하고 활용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숨기기만 하는 돈은 결국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돈의 노예가 되고 그 돈에 얽매여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 속에 살아왔는지를 하나씩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후 자금을 진짜로 지킬 수 있는지 또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 지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눈물과 후회 속에서 얻은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 이상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저는 진심을 다해 전해드릴 것입니다. 돈을 지키려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잘못된 습관에 의존합니다. 그것은 마치 달콤해 보이지만 사실은 독이 숨겨진 사과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전하다고 믿는 습관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현금을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는 것입니다. 장롱 속, 싱크대 밑, 벽 틈 사이, 심지어 오래된 책 안에 돈을 끼워두기도 합니다. 혹시 도둑이 들어도 찾지 못할 거라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진짜로 찾아야 할 순간 과연 본인조차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약해지고 건강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돈은 결국 허공 속으로 사라진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돈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숨겨둔 것이었지만 결국 위기의 순간 가족 누구도 쓸 수 없는 돈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관리하기 쉽고 한눈에 보기 좋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한국에서 예금자 보호는 1인당 한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만약 한 은행에 7천만 원을 예치했다가 은행이 파산하면 2천만 원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분산하지 않은 돈은 결국 위기의 순간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요즘 세상은 해킹,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신종 금융사기가 넘쳐납니다.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마치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바구니가 한번 떨어지면 달걀은 모두 깨지고 맙니다. 세 번째 습관은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재산을 맡기는 것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혹은 상속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자녀 이름으로 돈을 옮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평생 모은 2억 원을
아들 명의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어차피 줄 돈인데 세금도 아끼자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들 명의의 돈이었기 때문에 되찾을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노후 자금도 아들과의 관계도 잃고 말았습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평생의 관계마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안전하다고 믿는 방법들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집안에 숨겨둔 현금은 화재, 도난 혹은 기억 상실로 사라질 수 있고 한 통장에 몰아둔 돈은 예기치 못한 사고 한 번으로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맡긴 돈은 법적으로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후회와 상실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금융의 기술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의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안전은 혼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제도와 법적 장치를 통해 함께 지켜내는 것입니다. 돈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고 법이 보장해주는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나도 잘못된 습관에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장롱 속 현금, 한 곳에 몰아넣은 통장, 가족 명의의 재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잘못된 습관에 덫에 빠져 평생 모은 돈을 잃고 후회하는 일,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도구이지 우리의 불안을 달래주기 위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진짜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은행은 언제나 안전한 곳일까요? 우리는 평생 동안 은행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권하는 상품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며 깨달은 사실은 모든 은행 직원의 말이 곧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 역시 실적을 채워야 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때로는 고객의 이해보다 자기 성과를 우선시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말은 이건 원금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특히 그 뒤에 거의라는 단어가 붙으면 더욱 위험합니다. 거의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교사 출신 어르신은 퇴직금 5천만 원을 은행 직원의 권유로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직원은 거의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결과는 원금의 40% 가까운 손실이었습니다. 은행이니까 믿었다는 후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원금이 100% 보장되는 상품은 법적으로 예금, 적금, 그리고 일부 특별한 상품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어르신은 그냥 맡기기만 하시면 돼요. 다 해드릴게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친절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고객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말입니다. 사인만 하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계약서의 작은 글씨들을 읽지 못하고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은행 직원의 친절함에 마음이 놓여 고위험 해외 펀드에 가입했는데 몇 달 뒤 통장을 열어보니 이미 30%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항의했지만 직원은 설명드렸고 사인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직원이 책임을 다한 것이었죠. 결국 남는 것은 고객의 후회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은 지금 가입 안 하면 손해예요. 곧 마감돼요. 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심리를 급하게 만들어 냉정한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사실 정말 좋은 상품이라면 시간에 쫓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팔리고 고객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은행 직원이 오늘까지만 특별금리라며 조급하게 몰아붙이는 순간 그 배경에는 실적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오늘만 가능하다는 말에 급히 10년간 해지할 수 없는 상품에 가입했다가 남편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못 빼 결국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단 몇 분의 서두름이 수년간의 고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은행 직원이 나쁜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조직 안에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직장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들의 말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확실한 근거와 문서로 남긴 증거입니다. 원금 보장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은 반드시 서류로 받으세요. 구두 약속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만 종이에 적힌 글자는 끝까지 남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미소 뒤에 숨은 진실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정말 보장되는지, 다 해드린다는 말이 나를 지켜주는지, 오늘만 가능하다는 말이 진짜인지, 이 세 가지 말에 속는 순간 평생 모은 돈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은 안전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의 말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안전은 내가 확인하고 내가 이해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괜찮을 거야 라고 믿는 동안 실제 통계와 사례는 냉정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50건 이상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피해자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떨어지고 낯선 기술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20% 이상이 경도인지 장애, MCI를 겪고 있으며 80세 이상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기억력 문제를 호소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깜빡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 관리와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입니다. 돈을 숨겨둔 장소를 잊어버리거나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쉽게 현혹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일부는 금융 지식이 거의 없어 직원의 말만 믿고 상품에 가입했고, 일부는 오히려 지나치게 불신하여 모든 돈을 현금으로만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결국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신뢰도 근거 없는 불신도 모두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보여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1금융기관당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은 이 제도를 모르고 한 은행에 수억 원을 맡깁니다. 만약 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제로 금융기관이 파산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IMF 시절 수많은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고 그때 수많은 어르신들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작은 금융기관은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숫자를 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65세였습니다. 그 피해 금액의 평균은 1인당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정교하게 짜인 심리전이고 특히 긴급하다는 메시지로 어르신들의 판단력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바로 송금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된다.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하다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흔들리면서 평생 모은 돈을
단 몇 분 만에 잃게 됩니다. 여기에 의료적 사실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은 서서히 약화됩니다. 전두엽은 판단력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합리적 판단보다는 감정에 휘둘리기 쉬워집니다. 친절한 말에 쉽게 안심하고 급한 상황에서는 더 쉽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돈 관리는 단순히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특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불안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숫자와 의학적 근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대비할 수 없고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첫째,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을 맡기지 말고 여러 금융기관으로 분산하세요. 둘째, 중요한 서류와 계약은 반드시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함께 검토하세요. 셋째, 모르는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긴급하다는 말은 대부분 사기의 시작입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은 냉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지키는 힘은 지식에서 나오고 지식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픈 교훈은 돈을 잃은 순간보다 신뢰와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저는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단순히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 수많은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은 금액의 크기를 떠나 평생의 후회와 눈물을 남겼습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모은 2억 원을 아들의 명의로 옮겼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고 나중에 요양원에 들어갈 때 정부 지원을 더 받으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 돈은 빚을 갚는 데 모두 쓰였습니다. 어르신은 분노했지만 법적으로 돈은 아들 명의였기 때문에 되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노후 자금의 상실과 아들과의 관계 단절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라는 후회는 남았지만 돈도 가족의 신뢰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4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내온 이웃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계약서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인데 뭘 믿지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친구는 약속을 부인했고 결국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평생의 우정이 단순한 돈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돈 문제에서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증, 계약서, 증빙 서류 같은 것들은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서로를 믿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고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한편 돈을 아껴 쓰다 결국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례도 많습니다. 80대 김정순 할머니는 평생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통장 4개에 나누어 넣어두고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고 따뜻한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다가 결국 암이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어 몇 달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정리하던 중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발견했지만 이미 할머니는 그 돈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자녀들은 통장을 붙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돈을 조금이라도 쓰셨더라면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돈은 모으는 것만으로 가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돈은 쓸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나친 절약은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례에서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우리의 관계를 망치거나 건강을 희생하거나 불안 속에 가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그 반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손을 벌리며 후회하거나 오랜 친구와 등을 돌리며 상처를 안고 평생 모은 돈을 한 번도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은 내 삶을 위한 것이지 내가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돈 때문에 후회가 남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 쓴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후회는 줄이고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기억과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다가 정작 그것을 현명하게 쓰는 지혜를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수많은 사례는 같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돈은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하고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기꺼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하며 두 가지 극단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불신하여 모든 돈을 장롱 속에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지내다 결국 가족도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믿어서 은행 직원의 말만 듣고 위험한 상품에 가입하거나 가족의 이름으로 자산을 옮겼다가 모든 것을 잃은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은 후회였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돈을 분산 관리하는 것, 문서로 기록하는 것,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금융기술이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알고 다양한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하는 것은 불편해 보이지만 결국 안전을 보장합니다. 계약서나 공증은 번거로워 보이지만 결국 가족과 관계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에게 끝없이 질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돈을 적절히 쓰는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지금,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지금, 돈은 쓰여야 합니다. 병원비를 아끼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 치료를 받고 더 오래 사는 것이 훨씬 값진 선택입니다. 아이들과 손주에게 따뜻한 추억을 남기는 것이 통장 속에 숫자를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돈은 결국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종이지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신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돈은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고 지키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돈 관리의 목적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입니다. 숨겨만 두다 잃어버리는 돈, 믿었다가 사라지는 돈, 아끼다가 결국 쓰지 못하는 돈은 모두 무의미합니다. 지혜롭게 지키고 필요할 때는 기꺼이 쓰는 것이 진짜 노후 관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장롱 속 현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맡기고 한 통장에 몰아둔 돈을 분산하고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된 재산은 법적 장치를 마련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위해 돈을 쓰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주변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과 꼭 나누어 주세요.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생생한 이야기와 지혜로운 조언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은행원 김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혼자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행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직면하면 사실 혼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바로 이 주제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려운 일만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혼자 있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 빌레이스 파스칼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가 방 안에서 조용히 머물 수 없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해하고 그 시간을 피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자신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사회적으로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친구, 가족,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종종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 자신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혼자 있을 수 없다면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 강한 정신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자연을 산책하거나 예술을 감상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밤에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혼자 걸으며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선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아직도 혼자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혼자 있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 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혼자 있는 것은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혼자 있다는 것, 외로움,
이라는 공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피하려고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끊임없는 연결을 강조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친구, 동료와의 관계가 중요시되는 문화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는 혼자 있다는 것을 종종 남들과 다르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곤 합니다. 이는 사회적 기대라는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두려움은 사회적 소외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소속감을 원합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은 자연스레 불안감으로 이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셜미디어가 큰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소외됨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SNS에서 타인의 삶이 활기차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자신이 혼자 있다는 사실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낄까요? 이 두려움은 주로 사회적 규범과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정상이고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이 외롭고 불안한 존재로 보일까봐 두려워집니다. 이처럼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그것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혼자 있는 나를 불쌍하게 볼까라는 걱정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한 생각일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의 평가와 시선은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그로 인해 혼자 있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적 규범, 타인의 시선, 그리고 우리 내면의 불안이 결합되어 혼자 있다는 사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직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먼저 이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혹시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거나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걱정된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왜 그런지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며 느낀 점 혹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소중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의 진정한 힘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으면 불행해지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이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첫째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인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줍니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자기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 혼자 산책을 시작했을 때 그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며 내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그 책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만의 생각으로 소화해 나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인간은 자주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어떤 성과를 얻었을 때 그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낮추곤 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성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평가에서 벗어나 오직 나만의 기준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뇌는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더 깊이 있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정신적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때때로 정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관계의 유지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숲속에서 혼자 걷는 시간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재충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이 외에도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점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혼자 있을 때 얻은 깨달음이나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떻게 점차 익숙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조금씩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일상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혼자서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혼자 산책을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반드시 고립된 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을 때 자연 속으로 가는 것 또는 좋아하는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워지고 우리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혼자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을 내 자신과의 대화로 활용하세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과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자신을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점점 더 자신을 이해하고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에게 유익한 시간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실천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기고 그 안에서 나만의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혹시 지금까지 혼자 있기에 불안하거나 두려운 점이 있었다면 조금씩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혼자 카페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혼자 자연을 걷는 것부터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시작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내면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혼자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어렵게 느낍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의 진정한 가치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나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으면 외로워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외로움을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냥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위해선 자신을 잘 돌보고 그 시간이 주는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압박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에서 혼자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혼자 있어? 어떻게 혼자서 시간을 보내? 라는 질문을 받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압박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자신감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혼자 카페에 가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와 성찰의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혼자 있을 때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그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외로움을 덜고 더 나아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시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고 그것에 몰입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잘 다루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을 경험했나요? 그런 감정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큰 교훈에 대해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단순히 외롭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주변의 목소리나 의견에 영향을 받기 쉬운데 혼자 있을 때는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면 자신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소망이나 욕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을 걷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등 내가 마음을 열고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살고 사회적 기대와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평가나 기대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불안감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셋째로,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마음의 부담을 짊어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어려운 순간들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기 치유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 시간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회복의 시간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밤에 혼자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하루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그런 작은 시간들이 나를 치유하고 더 건강한 마음으로 다음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자기 사랑이 결국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외부의 인정 없이도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까지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